안녕하십니까, 오마이 갤러리입니다. 지금 마이아트 뮤지엄에서 어마어마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시의 타이틀은 피카소와 20세기 거장. 이 정도의 라인업이면 현대 화가로서는 거의 어벤져스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미술을 잘 알지 못하는 미알못이라고 하더라도 피카소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전시는 피카소를 주인공으로 해서 칸딘스키, 로랭, 샤갈, 그리고 팝아트의 거장인 앤디 워홀, 그리고 행복한 눈물로 국내에서 잘 알려졌던 로이 리히텐슈타인, 이런 사람들의 작품들이 아주 대거 전시되었습니다. 이 작품들은 독일의 루드비히 박물관에서 대여를 해온 작품이라고 하죠. 이 전시의 서브 타이틀은 그래서 루드비히 미술관 소장품전입니다. 독일의 루드비히 부부가 자신들이 소장하고 있었던 작품들 약 350점을 기증을 하면서 이 박물관이 지어지고 이 박물관이 시작이 되었다고 하죠.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되자 그들 부부의 감동을 받은 또 다른 기증자들이 자신이 갖고 있던 그림들을 한두 점씩 내놓고 해서 이 규모가 이렇게 커졌다고 합니다. 참으로 부러운 문화이기도 합니다. 이분들이 루드비 부부입니다. 저 뒤에 서 있는 저 사람은 작품인지 누군지 모르겠네요. 옷을 벗고 있는데. 그리고 이 건물이 루드비 박물관이라고 합니다. 독일에 있는. 이름에서와 같이 이 전시는 피카소를 비롯한 현대 미술의 어떤 흐름과 의미를 되짚어 볼 수 있는 그러한 대규모 전시가 되겠습니다. 현대미술을 하는데 현대미술이 뭔지를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흥미를 한 번쯤은 가져볼 수 있는 나름대로의 어떤 귀한 시간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제 낯선 것에 극도로 거부감을 가지시는 분들은 가지 마세요. 미술의 낯가림이 심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자주 보던 그림들만 계속 보려고 하지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림들이 이게 등장하면 막 이게 울렁증이 생겨가지고 낯선 그림 앞에 잘 서지 못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솔직히 현대 미술이라고 하는 것들 보통 뭐가 뭔지 잘 모릅니다. 저런 걸 무슨 명화라고 하나? 왜? 그럼 내가 저렇게 똑같이 그리면 내 그림도 명화의 반열에 오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면서 왠지 모를 좀 현대 미술에 대한 적개심을 갖기도 합니다. 나도 현대 미술가가 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해봐야 안 된다는 건 아니까. 몇 번 반복이 되다 보면 현대 미술은 친숙해질 수도 있지만 거부감을 또 키워서 현대 미술이라고 하는 마치 사기치는 것 같은 예술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이제 익숙한 그림으로 다시 또 보기 시작하죠. 다시 인상파 그림 같은 그림으로 돌아가고 하기도 합니다. 아마 피카소의 그림도 그 난해성 때문에 비판하던 분들도 피카소 말고 다른 화가들의 현대적인 그림을 보면 피카소가 그래도 얼마나 정직하고 착한 그림을 그렸는지 깨닫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주 여러 작가들이 거의 털도 안 뽑고 날로 먹는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것도 또 현대 미술이니까요. 자, 서론이 너무 길었나요? 아무튼 이 전시는 정말 놓치기는 아까운 전시입니다. 거의 어벤져스급의 초 울트라 슈퍼 블록버스터 그런 전시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너무 많은 화가들 탓에 어느 하나에도 또 집중이 돼서 이렇게 전시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동시대의 천재적인 화가들의 작품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서 이렇게 쭉 동선을 따라가면서 감상할 수 있는 이런 기회도 쉽게 올 수 있는 기회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화가의 대표적인 전시 작품들만 골라서 몇 가지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우선 이번 전시의 주인공 피카소의 작품은 총 8점이 왔습니다. 다른 화가들은 이에 비해서 훨씬 적습니다. 이번 전시에서 이 작품이 피카소의 메인으로 손꼽힙니다. 아티초크를 든 여인이라는 작품입니다. 전쟁의 참혹함을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작품을 한번 가만히 먼저 한번 들여다보시죠.
피카소 특유의 삐뚤빼뚤한 눈, 코, 입이 제자리에 있질 않고 여기저기 걸려있는 듯한, 그리고 이제 아이들 유아적인 어떤 표현, 그리고 막칠한 것 같은 이 색감, 손톱이나 신발 모든 면에서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저 손에 든 아티초크는 하나의 식물 재료인데 마치 무슨 무기나 방망이처럼 보이죠. 그녀의 불안한 얼굴 모습, 그리고 좌측 손에 손톱, 위험을 느낄 때 짐승들이 발톱을 세운다고 하죠. 그리고 그녀를 감싸고 있는 뒤에 자욱한 회색 빛의 연기들, 이런 것들이 뭔가 모를 불안감과 암울함, 공포,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카소 특유의 저 삐뚤어진 형상들이 보여지죠. 이게 아티초크라고 하는 식재료입니다. 이걸 갖고서 그림에 활용을 한 것이죠. 그리고 피카소를 입체주의라고 부르는데 정확한 표현은 입체주의가 아니라 큐비즘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입체라는 것은 3디멘션이라고 하죠. 전경, 중경, 후경이 입체로 보여서 원근감 때문에 입체로 보이게 그리는 것을 입체주의라고 하는데, 피카소는 입체가 아닙니다. 평면으로 보이지만 한 사물을 앞에서, 뒤에서, 옆에서, 위에서 이렇게 보는 큐비즘, 즉 다시점, 시점이 여러 군데에서 보는 그림을 그린 것으로 봐야지 맞습니다. 그래서 입체주의가 아니라 큐비즘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자, 이 작품들은 피카소의 요번에 온 다른 작품들입니다. 피카소의 이런 부분 강한 터치감을 눈앞에서 생생하게 본다는 게 아주 좀 재미있기도 하고 이제 가슴 설레기도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런 표현들, 이 배경에 붓질한 것을 보면 성의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것처럼 좀 보이죠. 또 가끔 붓질을 보면 이렇게 두껍게 칠하려 이렇게 의도적으로 임파스터 기법을 쓴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붓의 압력 때문에 물감을 묻힌 다음에 붓을 강하게 찍어 누르면 물감이 좀 붓 바깥으로 삐져나오는 것인데, 요런 자국들이요, 거장이라서 그런지 이제 그런 점들마저 이제 멋져 보입니다. 이름이 있으면 다 하나도 이렇게 다 멋있어 보이는 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 이게 에도라고 하는 케테 콜비츠라고 하는 작가의 조각 작품입니다. 피카소의 그림 8점이 끝나는 시점쯤이었나 갑자기 이 작품이 나타납니다. 이 사진은 너무 밝게 나와서 원래의 모습과는 좀 달라 보이긴 하는데, 이 작품이 이게 이제 제대로 찍힌 작품인데요. 에도라는 작품이죠. 1차 대전 때 이 작가는 아들을 잃었다고 하죠. 1차 대전 때. 그리고 2차 대전 때는 또 그 아들이 낳은 아들이겠죠. 손자를 잃었다고 합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이 작품에서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진 저 모습, 그리고 꼭 담은 눈, 감은 눈과 담은 입, 그러면서도 슬픔을 억누르는 듯하죠. 양쪽 손으로 얼굴을 감싸 안았습니다. 이 모습에서 어떤 전쟁의 참혹함과 그리고 어떤 애도의 메시지가 명확하게 나타난 듯합니다. 작가의 운명적이고 슬픈 삶이지만 한편으로는 또 글을 통해서만이 저런 작품이 탄생이 되는 거기도 하겠죠. 자, 그리고 이 작품은 칸딘스키의 작품입니다. 칸딘스키 작품은 아마 이 작품 한 점이 왔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아무도 본 적이 없는 그림일 것입니다. 직접 가서 루드비에서 보지 않고서는요.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작품은 바로 이 작품이죠. 노랑, 빨강, 파랑. 이 작품은 모두들 아마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작품이 추상회화의 거의 선두주자였고 개척을 했었던 칸딘스키의 작품이죠. 노랑, 빨강, 파랑. 이번에 전시된 작품이 많이 좀 낯선 그림이고, 이 작품을 보면 지금 이 노랑, 빨강, 파랑을 보면 뭔가 좀 음악적인 게 느껴지나요? 칸딘스키는 음악을 그림으로 그리려고 부단히 시도하고 노력했었던 화가로 유명합니다.
구체적인 사물의 모양이 아니더라도 조형의 3대 요소인 점선면만으로도 미술적인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주려고 했었죠. 추상회화입니다. 이 작품을 보면 이것도 칸딘스키 작품이겠구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속았습니다. 이 작품이 전시 시작되면서 바로 나오는 그림인데 이게 다들 칸딘스키 작품인 줄 알더라고요. 다른 분의 작품입니다. 작품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제목은. 자, 그리고 팝아트가 또 있는 공간이 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팝아트가 좀 마음에 들던데요. 이 작품, 이거는 팝아트의 아이콘이라고 불리죠. 앤디 워홀의 작품입니다. 제목은 브릴로 박스입니다. 무슨 미국의 세제가 든 박스라고 하는데, 이걸 보면 이게 무슨 작품이냐라고 할 사람들 틀림없이 여럿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보면 라면 박스들 같은 거, 세제 박스, 샴푸 박스 이런 거를 쭉 쌓아놓고서 이거 작품이라고 우기는 거죠. 옛날에 왜 디샹이라고 하는 그런 작가가 남자 소변기 갖다 놓고서 이거 샘이라고 우겼었죠. 엄청난 유명한 작품입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동의할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유명한 작품입니다. 앤디 워홀의 특기라고 할 수 있는 예술품을 복제하는 거, 보통 실크 스크린 기법이라고 하는 기법으로 해서 대량으로 같은 예술품을 마치 공장식으로 찍어내듯이 복제하는 것이 특기입니다. 이 엘비스 프레슬리 같은 작품입니다. 그 외 마릴린 먼로나 마이클 잭슨과 같은 유명 인사들을 자기 자신의 작품 세계의 주인공들로 자주 활용하였습니다. 다른 유명 화가들이 마찬가지로 앤디 워홀 역시 미술 역사상 새로운 전환기를 주도했던 팝아트의 거장인 그런 역사적인 화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가 특이했던 점 중에 하나는 미술이라는 순수한 영역을 철저하게 비즈니스와 연결해서 제대로 성공을 이뤄낸 상업미술의 표본을 만든 사람이었죠. 이 작품도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술을 마케팅과 적절한 포장을 통해서 마치 돈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상품으로 취급을 하고, 또 직접 자신이 작업하는 작업실을 그냥 작업실이나 무슨 공방 이렇게 부르지 않고 팩토리, 즉 공장이라고 부르면서 상업미술의 시작을 알린 사람이죠. 수많은 직원을 데리고 미술 작품을 마구 찍어내는 공장의 공장장 내지는 사장, 이게 앤디 워홀입니다. 더군다나 그는 요즘 많이 하는 퍼스널 브랜딩에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유명해지고 나면 자신의 손을 거친 모든 작품이 다 잘 팔린다는 것을 파악을 하고, 실제로 이것을 자기 자신의 예술 영역에 적용을 한 영리한 예술가였죠. 그가 한 유명한 말 한 문장이 그의 어떤 본질을 말해줍니다. 일단은 유명해져라. 그러면 사람들은 당신이 똥을 싸도 박수를 칠 것이다. 앤디 워홀에 대해서는 재밌는 내용이 사실 너무 많습니다. 다른 기회에 앤디 워홀에 대해서는 한번 따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잭슨 폴록 작품입니다. 이 작품도 비슷한 건 많이 봤겠지만 이 작품은 처음 보시는 작품일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앤디 워홀의 특징이 그닥 강하게 두드러지게 나타난 작품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아무튼 잭슨 폴록 역시 피카소와 동시대의 화가였었는데 늘 그는 창의적인 미술 세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작품을 차별화된 작품을 제작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는 남들과 똑같이 그리기는 싫었는데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또 인간인지라 피카소와 같은 거장들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자꾸 시도하고 하면은 결국 피카소의 꽁무니만 쫓아다닌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포기를 하지 않던 중 어느 날 문득 가장 독창적인 기법을, 어떤 아이디어를 추출해내서 그걸 발명하게 되죠. 캔버스를 놓는 방식부터 바뀝니다. 이재류에 놓지를 않고 바닥에 캔버스를 놓게 됩니다. 그 위에 물감을 난사합니다. 이건 그리는 게 아니라 흩뿌린다, 떨어뜨린다. 액션 페인팅이라고 불리는 이 미술품을 제작하는 동작은
미술사 중 가장 튀는 아이디어의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그가 개발한 드리핑 기법, 이거로 온 세상을 깜짝 놀라게 만들죠. 계획도 없이 그저 되는 대로 즉흥적으로 물감을 마구 뿌려서 만든 게 이게 무슨 미술이냐고 비난도 뒤따랐지만 폴록은 가장 혁신적인 화가 중에 한 명으로 우뚝 섰습니다. 그는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그가 그린 그림 중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분출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게 느껴지시는지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행복한 눈물로 유명해진 로이 리히텐슈타인의 작품도 왔습니다. 앤디 워홀과 함께 팝아트의 거대한 양대 산맥이라고 하죠. 예술이 될 수 없었던 것 같은 소재를 가져다가 재해석하고 자기 자신의 의견을 덧붙여 예술이라고 선언하여 예술품이 됩니다. 유명한 사람이 말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행복한 눈물이죠. 마치 만화책 그 마블 만화 이런 거 있죠. 한 장 뜯어다가 대형으로 복사한 다음에 액자를 해서 걸면 엄청난 금액의 작품으로 재탄생이 되는 것 같은 어이없는 현대미술의 세계를 보는 것도 같습니다. 리히텐슈타인이 화가가 되고 거장이 되었던 계기도 독특합니다. 자기 자신의 어린 아들이 미키마우스를 좋아해서 아들에게 그렇게 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좀 선물을 해주려고 그려줄 작품을 만들다가 그 사람이 이제 화가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현대미술을 보면 그런 생각들이 자주 들기도 하죠. 내가 먼저 할 걸, 저런 걸 누가 생각을 못해? 그러면 저 작가들은 그렇게 말하겠죠. 넌 안 했잖아. 간단합니다. 한 점 더 특이한 작품을 볼게요. 캔버스처럼 뭔가 날카로운 무슨 발톱으로, 맹수와 발톱으로 그었던 것 같기도 하고 날카로운 칼로 세 줄을 이렇게 그은 것 같습니다. 이게 그림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웃기기도 하고 뭔가 아이디어가 번뜩이는 것도 같은데, 저는 이게 처음에는 칼로 세 줄 그은 것처럼 잘 그렸네, 생생하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칼로 그은 거라고 합니다. 그러고서 액자를 낀 거죠. 이런 발상도 하는구나. 이 작품의 제목은 기대라고 합니다. 기대. 이 찢어진 캔버스를 제작한 화가 루치오 폰타나, 이 사람은 캔버스에 구멍을 뚫는 시리즈로 시작해서 유명하죠. 이후에는 칼집을 넣은 시리즈를 선보이면서 이와 같이 폰타나를 대표하는 스타일을 완성해 나갔다고 합니다. 재밌는 작품들입니다. 전시는 현대미술에 구분되어지는 용어로 섹션별로 나눠서 전시를 해서 전시를 관람하는 사람들의 이해를 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좀 관람을 좀 쉽게 할 수 있는 전시기는 합니다. 잠시 전시된 작품들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모딜리아니 작품도 보이네요.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이제 관람을 마치고 나오는 출구에 역시 기념품샵, 아트샵이 있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역시 제일 먼저 등장이 되는 도록. 이 작품의 내용을 담고 있는 도록. 48,000원입니다. 역대급입니다. 거의 5만원에 육박하네요. 그 외에 다른 기념품들을 할 만한 어떤 상품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요즘은 종류가 하도 많아서 내가 좋아할 만한 상품 하나 두 개쯤은 꼭 있기 마련이죠. 전 부분에 걸쳐서 없는 것 빼놓고는 다 있습니다. 여기 매직 큐브도 있네요. 미니 사이즈이고 가격도 좀 저렴합니다. 그러고 보니 예전에 예술의 전당에서도 피카소 관련된 전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전시 때 피카소 큐브를 저희가 제작해서 납품을 했었어요. 한번 여기에 올려봅니다. 요즘 들어 아트샵의 볼륨이 굉장히 커지고 있죠. 상품의 종류도 다양하고 지금은 아이디어가 넘치는 제품들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당연히 원래 아트 상품 가격대는 비쌉니다. 여기는 이제 아트샵의 마지막 코너에 앤디 워홀, 리히텐슈타인이나 다른 작가들의 팝아트 작품 위주로 벽에 걸어놓고 전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쿠션, 방석 이런 것들이 있죠. 색상이 아주 멋집니다. 그리고 이런 전시들, 아직 못 보여드린 그림들,
잠시 보여드립니다. 이 전시는 강남 삼성역 근처의 마이아트 뮤지엄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 전시는 저녁 8시까지입니다. 전시하는 동안에 계속 이렇게 합니다. 매일매일. 일반적으로는 전시가 직장생활 하는 분들은 시간이 안 맞아서 보통은 못 보죠. 주말에 가야 되는데 주말엔 사람이 많고 또 쉬어야 되니까. 이 전시는 비교적 시간이 늦게까지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담은 없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3번씩의 작품을 해설해주는 도슨트 프로그램이 있으니 시간 확인하시고 이를 활용하면 더욱 좋겠습니다. 아마 이런 현대 전시, 잘 모르는 전시 같은 경우는 도슨트를 들어보면 아무래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꼭 추천드리고 싶은 전시, 피카소와 20세기의 거장들 마이아트 뮤지엄 전시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